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 좀 해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의 측근이 사퇴 무마에 나선 정황을 저희 JTBC가 취재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3선 윤한홍 의원입니다. 명태균 씨의 측근을 통해 접촉한 건데, 그러자 명 씨가 바로 또 사실상의 거래를 제안한 사실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상세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명 씨 측의 의뢰를 받아 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P&R을 압수수색하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본격 확대했는데, P&R 대표는 저희 취재진에게 당시 명 씨가 무리한 조사 방식을 요구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기관 P&R은 지난 대선 기간 모두 61건 공표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명태균 씨와 관련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언론사 시사경남이 의뢰한 조사는 50건이었습니다. 이 50번 조사 가운데 48번,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P&R 조사가 유독 튄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시작점인 여론조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검찰. 당시 기초 데이터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압수수색에 나섰고 회사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습니다. 명태균 씨 등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들과 대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당시 명 씨가 P&R에 요구했던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맥이 들어가는 경우 아니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안 되는데? P&R 측은 공표 여론조사에서 불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리한 설문을 배제한 건 강혜경 씨도 인정한 사실이라 설명합니다. 질문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이렇게 하실 경우가 꽤 있었을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를 받는 공표조사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분리해서 봐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공표 여론조사 의혹을 먼저 정리한 뒤 명 씨가 한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당원 선호도 분석과 자체 조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 결과가 윤석열 후보 캠프로 넘겨졌는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있었는지 의혹 전반을 살필 예정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8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응답자 표본을 조작하거나 특정 연령대의 가중치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시기였는데,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좋은날 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이 업체가 경남 진주시 갑을 선거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공표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명 씨 측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선관위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좋은날 리서치가 응답자 표본을 조작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봤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사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를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종 분석 표본을 선정해 대상자를 전부 조사하지 않고도 모두 조사한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특히 30대의 가중값을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2.62로 부여해 응답자 138명을 361명으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 씨는 3년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응답안에 더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여론조사 기준 위반 행위로 벌금형과 과태료,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명태균 씨 역시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 명 씨 측은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 세비 절반을 건넸다고 한 날 명 씨는 창원에 없었다며 증거를 다 모으는 대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혜경 씨 역시 즉각 돈을 놔두면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명 씨가 찾아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명태균 씨 변호인은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런 반박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좀 확대됐다. 구속 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명 씨 측은 강혜경 씨 진술 신뢰성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강 씨가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 세비 절반을 건넸다고 특정한 날짜와 장소가 허위라고 했습니다.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료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시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강 씨가 명 씨에게 처음 돈을 건넸다고 특정한 지난 2022년 8월 23일을 지목했습니다. 명 씨에게 현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당일이 명 씨 생일이라 창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측은 강 씨 진술과 실제 행적이 다른 날이 더 있는 걸로 보고 SNS 게시물과 사진 등 알리바이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 씨는 이런 명 씨 측 주장을 실제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초반엔 명 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이후엔 캐비닛에 돈을 넣어두면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건넨 당일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렇게 수사는 공천거래 혐의를 넘어 여론조사 조작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취재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명태균 씨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넘어서 국민의힘 당원들 성향을 파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실시한 미공표 조사 중에 이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했던 게 3번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10월 20일, 21일, 29일자 보고서로 정리된 것들입니다. 이 홍준표 캠프 측에서 넘겨받은 당원 명부 56만 명을 활용해 조사한 건데요. 네. 이 3번의 조사에서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 당원 11,495명의 답변을 수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활용하고 또 참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개개인의 신상과 답변을 따로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10월 20일의 조사 결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050으로 시작하는 당원 개인에게 부여된 안심번호에 이 사람의 연령대와 성별, 이 지역, 설문에 대한 답변을 쭉 달아놨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군요. 네, 어떤 번호를 쓰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강혜경 씨는 나머지 2번의 조사에 대한 답변 역시 보기 편하게 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엑셀 파일 위에 질문에 대한 응답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제가 그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성향 분석이 정말 가능하다는 거죠. 관건은 명 씨가 이걸 왜 만들었고 또 어디다 썼는지잖아요. 네, 명태균 씨에게는 직접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강혜경 씨는 이 성향 조사 결과를 명 씨에게 줬을 뿐 그 뒤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들을 조사 모집단에 넣을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설명드린 당원 성향 분석표가 만들어진 시점이 2021년 11월 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본선 당원 투표를 10여일 앞둔 때라서요. 혹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이 경선 여론조사나 나아가 대선 후보 결정에까지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일단 그런 문적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고 어디 건넨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이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내가 보고 선거 전략을 짜려고 한 거다. 이렇게 모두 부인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인의 지지 성향을 분석한 표까지 만들어서 살펴봤던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서요. 네. 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또
이 명 씨가 이미 오염된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혜경 씨는 이 분석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선 좀 해주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의 측근 국민의힘 3선 윤한홍 의원이 사퇴 무마에 나선 정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명태균 씨 측에 접촉해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특정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윤 의원은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도의원을 지낸 A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다음 날입니다. A씨는 윤 의원과 같은 중학교를 나와 10년 넘게 인연이 있고 명태균 씨와도 최근까지 연락을 할 정도로 친분이 깊습니다. 먼저 윤 의원은 A씨에게 명 씨와 대통령의 녹취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니는 들은 거 있네. 나도 들은 거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데 뒤에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이 많다. 그러자 윤 의원은 당이 나설 수 없다고 하면서 A씨를 닥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할거 이제 빨리 해결을 해라. 그러면서 윤 의원이 먼저 명 씨와 윤 대통령 사이의 녹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명태한테 뭘 캔걸 자기가 하고 참만 잘하지 마라. 참 그거라도 좀 풀어라. 그래서 그기라도 좀 풀면은 좀 안 낫겠다는 분위기가 안 낫겠다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관계를 끊자고 말하는 녹취를 틀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JTBC에 A씨를 통해 명 씨에게 해당 녹취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대통령한테 거절당하는 녹취도 나와야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 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윤 의원이 직접 나서서 접촉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명 씨와 거래를 하려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한 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한홍 의원은 거래하려 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윤 의원의 요청을 전달받은 명태균 씨는 바로 조건을 내건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을 구속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자신에게 장난치면 윤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사과하는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데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경남도의원인 A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납니다. 윤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공개해달란 윤 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명 씨는 측근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상의했습니다. 야단치는 거를 딱 한번 나한테 화내는 거를 좀 어떻게 틀어달래. 그러면서 A씨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윤한홍이 뼈가 비상 걸렸지. 나는 인신구속 시키지 마라. 검찰 출석을 앞둔 명 씨가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녹취를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한홍이가 한다 그러면 장난칠 거야 아마. 장난치면은 그냥 내가 그저 음성 터트려 버릴 거예요. 명 씨가 말한 또 다른 음성 녹취는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고 전화한 다음 날 싹싹 빌면서 1시간 동안 사과한 내용인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지난 15일 구속됐고 명 씨의 거래 시도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 씨의 답변을 전달받았을 당시 윤 의원은 알았다고 답했다고 A씨는 JTBC에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나온 직후 대통령의 측근이 움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 이 내용 취재한 김필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윤한홍 의원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데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다고 봐야 합니까? 네, 윤핵관이라고 아시죠? 이제 윤한홍 의원은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윤핵관으로 불립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습니다. 또 대선 당일 아크로 비스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본 최측근 3명 중 1명이라고 오늘 권성동 의원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런 측근이 움직였다는 건데 그 시점이 또 민주당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공개한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네, 그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매몰차게 끊어냈다는 걸 강조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틀어달라고 요청한 녹취가 지금 정 실장이 얘기한 저 녹취로 보인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윤 의원도 JTBC에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고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의문점은 남습니다. 윤 의원은 A 씨에게 명 씨와 접촉해보라면서 정 실장의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그 장관들하고 우리 만나서 지나가지 말라고 호통을 진짜 있다. 나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신 대로 장모와 마누라를 언급하면서 호통을 쳤다는 건 그때 당시 시점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정진석 실장도 녹취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해명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마 요구를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의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요. 장모님 녹취를 A 씨에게 언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녹취의 존재는 A 씨가 아닌 또 다른 명 씨의 측근을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답변에도 윤 의원이 이렇게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녹취의 유무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혹시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닌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대통령실은 명 씨에 대해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여러 정치인과 지역 상황 관련 조언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굳이 명 씨를 접촉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경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특히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명 씨와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상 거짓이 되어버린 시점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를 끊겠다, 연락하지 말아라는 녹취가 공개된다면, 즉 명 씨가 이런 녹취를 스스로까지 공개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한홍 의원도 명 씨가 자기에게 유리한 녹취만 내보내니까 총체적인 진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다른 친윤 인사들도 명 씨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등 부정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은 명태균 씨를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분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등장한 윤한홍 의원은 21년 9월 윤 대통령 당시 후보가 창원에 왔을 때 명 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던 명 씨에게 사퇴 무마를 위한 요청을 했고 명 씨는 또 이걸 기회로 받아들여서 사실상의 거래를 시도한 모양새가 된 건데요. 네. 다만 윤 의원은 JTBC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명 씨와 거래를 하려던 건 전혀 아니라면서 용산과의 교감 가능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대통령실을 상대로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참모들은 아는 게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에 대해선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홍 수석은 해당 의혹 자체를 모른다고 하거나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었고 김건희 씨 배후에 명태균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죠. 제3자 간의 일방적인 대화를 가지고 저희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대통령실이 이 사실 전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카톡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공천 개입에 대해서만 일부 입장을 냈는지 선택적으로. 초창기 때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 건은 여사님의 홍 수석은 이른바 오빠 카톡에 대해선 대통령을 포함한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 해명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창원 산단 등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사적인 연락만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명태균 씨와 국정과 관련된 업무 이와 관련해서는 소통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적으로만 몇 번 뭐 주고받았다 이 정도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뭐 박절하게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틀 뒤 군 골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테니스든 골프든 그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들도 골프를 쳤다고 거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골프 칠 때도 골프를 치면 경제가 뭐 좀 좋아질 것이다, 소비 진작이 된다 이렇게 참모들 권위도 받아들더라지만 실제 또 좋아서 치셨고 권양순 여사도 테니스 골프장에 수도 없이 여러 목격담이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증인 불출석 후 동행 명령에 불응한 데 대해 고발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가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검찰 역시 최상병 사건 기록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문제까지 침범해가면서 사건 기록을 넘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포항지청 소속 검사들이 해군 검찰단 쪽으로 9차례 전화한 거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수차례 전화 통화한 거는 맞는데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지도 않아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9번이나 전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보장된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개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상병 검시와 관련된 통화만 한 거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병대 수사관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포항지청 소속 A검사가 해군 군검사에게 전화해 최상병 사건을 포항지청으로 넘겨달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0월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에게선 A검사가 군검사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군검사가 변사사건 자료를 달라는 건지 사망 원인 범죄 자료까지 달라는 건지 묻자 다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A검사는 검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해명과 다른 다수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겁니다. 검찰은 JTBC에 사건이나 자료 요구는 사실이 아니고 A검사는 휴가 기간 업무를 대신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회수해간 지난해 8월 2일 이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제기돼 오해를 막기 위해 연락을 자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여 의혹은 닷새 뒤에나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이후에 보도될 내용들, 심지어는 개입이 있었다는 것들을 미리 알고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사전에 이런 요청을 중단했다라고 보여지는 답변이거든요. 검찰이 전화한 시기는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보고서를 요청하기 시작한 시기와도 일부 겹쳐 군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발송했습니다. 답변 시한은 모레 오전까지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40대 여성이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다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아파트 안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매의 어머니 40대 초반 이모 씨는 집에서 30km 떨어진 다리 위에서 딸들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방과 작은 방에서 숨져 있는 딸들을 발견했습니다. 외상 등 학대 정황은 없었습니다. 볼 이유도 없는데 경찰차가 또 광역수사라고 써진 차가 뒤쪽에 한 대 대져 있고. 이 씨는 지난 4월 임신 6개월 만에 딸들을 출산했습니다. 한 달 전쯤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 평소 외출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평소 몸무게 1kg도 안 되게 태어난 딸들이 아픈 데 대해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합적인 이유인데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찰은 질식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애기들은. 애기들도 귀한데.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쌍둥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유치원 교사 2명이 아이들 멱살을 잡고 흔들고 폭행하는 식으로 여러 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학대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악마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살 A군이 직접 쓴 정신과 상담 검사지입니다. 좀 더 나이가 많다면 뒷문장을 써보라고 하니 유치원 선생님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뒤엔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것, 유치원 선생님은 악마라고도 적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다닌 유치원에서 교사들에게 당한 학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다, 다친다라고 한마디만 했는데 그런 적이 없던 애가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무릎 꿇고 막 손들면서 막 잘못했다고 막 빈대요. A군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토하고 누워만 있고 식은땀만 흘리고 약을 복용하면서 살이 3kg가 빠져가지고. 학대 사실은 참다 못한 유치원 다른 직원이 지난해 7월 부모들에게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전부터 가면 손톱도 찢어고 가끔씩 몸에도 멍 나고 밤에 자고도 낑낑 우고 근데 점점 좀 생겨지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한 달치 CCTV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턱이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밀치고 아이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물함 물건들 다 던지고 턱으로 계속 콕콕 찌른다고 자기 보라고 이렇게 잡고 날 땡겨간다고 코딱지 팠다고 애를 의자를 발로 차고 복도 밖으로 의자를 던지고. 확인된 학대만 23번이나 됩니다. 지난 12일 법원은 교사 2명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측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오늘 오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질식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동훈 기자, 사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차량 성능을 테스트하는 공간인 챔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연구원들이 낮 12시 50분쯤 이곳에 들어간 뒤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관계자들이 확인차 들어갔다 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 사고가 왜 벌어진 건지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3명 모두 밀폐된 공간인 복합 환경 챔버에서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극한 환경에 대비한 차량 시험을 하던 연구원들이 배기가스 등에 노출돼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이고 다른 1명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사고에 대해서 현대차도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재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JTBC 김도훈입니다. 서울여대 학생들이 성비위가 불거진 교수에 대해 학교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반발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을 고소하면서 반발이 더 커졌는데 오늘은 수백 명이 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범죄자 아웃,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여대 최모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최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교 측은 감봉 3개월 처분만 내렸고 최 교수는 강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최 교수의 강의 중단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하자 최 교수가 대자보를 붙인 한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위는 격해졌습니다. 성범죄 사실이 고작 3개월이라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최 교수는 공론화에도 대려 강단에 올라 억울함으로써 했고 이후 최 교수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학우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학생 500여 명이 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재산을 훼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학교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입에 틀어막고 계시는 나의 모교, 서울여자 대학교는 제발 무슨 말이든 하셨으면 합니다. 서울여대 교수평의에는 총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듣고 최 교수는 고소를 취하하라며 학생들도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경기 평택시에서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턱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쳤는데 해당 미군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를 살펴봤더니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회색 옷 여성이 남성을 밀칩니다. 옆에 선 키 큰 검은 옷 남성, 회색 옷 여성과 일행인 30대 주한 미군입니다. 말다툼을 지켜보던 주한 미군은 갑자기 남성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지난 17일 새벽 0시 30분쯤 경기 평택의 한 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말다툼인 것 같아. 뭐 왜 쳐다보냐 막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미군에게 맞은 10대 남성은 턱뼈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미군은 나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미군이 맞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 일방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현재까지 파악. 경찰은 미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가 오르내리는 만큼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반영률을 3년째 동결한 건데 올해 집값이 크게 상승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 2,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30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올 여름 40억 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5월부터 한 7월, 8월 사이까지 반포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5억씩 오르다 보니까 그때 매수자분들이 보고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내년 이 아파트 보유세는 약 1,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0% 가까이 오를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도 올해처럼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시세의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정부는 2달 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지나친 세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자 오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한 겁니다.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이지만 올해 가격이 크게 뛴 지역은 세 부담도 늘 전망입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시세 상승이 컸었던 강남 서초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중에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폭도 동결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준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마포 한 대단지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전용 84제곱미터 일부 세대가 내년엔 종부세를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린 지방 주택가 토지는 보유세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내년 최종 공시 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달, 아파트는 내년 3월에 열람 가능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새로 꾸려질 트럼프 정부 인선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법무장관 지명자의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조사에서 성매매 대금이 건너간 기록과 증언이 나온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하원 의원 시절 불거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에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수집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her friend having sex with Representative Gates, and her friend at that time was 17. 윤리위 조사팀이 모바일 송금 서비스에 입금 내역을 띄워놓고 추궁하자 여성 2명이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던 겁니다. Representative Gates paid my client, both of my clients, for sexual favors throughout the summer of 2017, all the way to the beginning of 2019. 다만 여성들은 게이츠가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원래 15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게이츠 전 의원이 13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사퇴하며 공개가 무산됐습니다. I don't want to open a Pandora's box. Could investigate private citizens and release reports about them. I don't think we want to go down that road. 하지만 파장이 확산되며 공화당 내에서도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하원 윤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20일 공개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는 데 걸린 기간은 단 8일. 초고속으로 이뤄진 만큼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성폭행 혐의 신고를 받자 입막음 용도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들의 단체 촬영에서 빠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허용 방침 역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단순 해프닝이 아닌 퇴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패싱 장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브라질 G20 정상회의 단체 촬영 현장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데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뒤늦게 나타났지만 이미 촬영이 끝난 뒤였습니다. 앞서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 촬영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뒷줄 끄트머리 자리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단체 촬영에서 빠지거나 뒷줄에서 찍히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제 퇴임이 2달 남은 바이든을 국제사회가 사실상 패싱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퇴임 직전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허용 방침이 전쟁 상황을 뒤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며 크게 반발했고 Уходящ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 Вашингтоне намерена предпринять шаги, собственно, они об этом и говорили, с тем, чтобы продолжать подливать масло в огонь и продолжать провоцировать дальше 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круг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another step up the escalation ladder and nobody knows where this is going.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오늘로 1000일째를 맞이하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결국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당선인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데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정적 주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 대선 기간입니다.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사실상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개인 비서로 일하고 있고 음식물과 사적 물품을 배달한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에그 4개 홈밀 2개는 따로 포장해서 댁으로 올려야 되고요. 과일 가게에서 딸기 좋은 거 있냐고 물어보고. 이런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제보였습니다. 업무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를 하고 개인 카드로 계산했다 취소한 뒤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안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요. 수사가 이어지던 지난 2022년 이 대표는 16차례에 걸쳐 180만 원 음식이 전달됐는데 비용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에도 수고비를 얹어 물건값을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김 씨는 배 씨가 사비로 배달한 줄 알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사모님 팀이 구성돼 비서실장 관리 아래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걸로 봤습니다.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고기 등 음식 890만 원가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또 관용차를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쓰면서 6천만 원 이익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억 653만 원입니다. 검찰은 결국 오늘 이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혐의가 또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5일 선고가 나오는 위증 교사 혐의를 비롯해 이 대표는 모두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땡땡의 방송,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죠. 자, 국회에서는 지금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박 후보자 어제였습니다. 자, 디올백에 대해서 명품백이 아니라 파우치다, 조그맣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상품명이기 때문에 팩트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그러자 오늘도 야당에서는 KBS가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자, 국민의 방송 K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K가 아니냐, 특정인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사정으로 낙점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파우치 대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꼬리를 쳤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틀 내내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는 보통 그 인신공격, 신상털기로 많이 간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는 모처럼 정책 검증이 활발했습니다. 네. 지금 KBS 수신료는 전기료에서 분리가 징수되고 있죠. 이번 정부 들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 게 KBS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핸드폰에 TV 기능을 넣어서 앞으로 수신료를 징수하자라는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 해법을 놓고 상당히 그 정책 검증이 벌어진 겁니다.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일단 이 작은 핸드폰, 그러니까 파우치보다 더 조그만 작은 핸드폰에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이게 과거 DMB 기술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DMB 기술 근데 이게 피처폰 시절 나왔던 기술이죠. 자, 거의 보면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 삼성전자가 지상파 DMB 출시했다고 했을 때 이효리 씨가 가로 본능이라고 피처폰을 광고하던 그 시절 그 기술입니다. 이미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 기술은 구식이 됐거든요. 네. 이런 기술을 쓰겠다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물론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삼성 같은 이런 제조사가 이 기술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고 또 법적 미비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송법 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라고 명시돼 있어요. 수신료 대상이. 핸드폰이 수상기입니까? 수상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로서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말고, 애플은 외국 회사니까 애플 말고 국내 제조사는 혹시 눈치 보고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냐. 또 뭐 OTT처럼 계정을 공유하는 것처럼 수신료도 공유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황당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가족이 4명의 식구가 있으면 수신료 1대 내는데 휴대폰이 4명이면 4개인데 그럼 사람들이 수신료를 4배를 내요? 그게 정신 나가는 소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40대 이등병 나오나, 자, 지금 이제 그 군대 안 가려고 해외에 오래 머무르는 이른바 그 병역 기피가 만연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에서는 38세까지 해외에서 머물면 현역 입대가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딱 38세가 되면 귀국하는 이런 사례가 악용이 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이 나이를 43살로 5년 올리는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살이 넘어도 이제 군대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늘리겠다는 거군요. 이미 2011년이었습니다. 당시에 36살을 38살로 한번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건 이런 식의 병역 면탈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늘어난 연도만큼 계속 해외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모 대기업의 3세는요, 만 38세가 된 올해 귀국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적을 회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법안 취지와는 별개로 군 전력의 어떤 향상과는 별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미 전쟁 1000일이 넘어갔죠.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군대 평균 연령이 43세라고 합니다. 이미 60만 명이 넘는 젊은 남성들이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투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 반납 여론이 일고 있죠. 하지만 농촌에선 노인들이 운전대를 놓게 되면 마트를 가기도 병원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교통 사막처럼 변해버린 농촌 상황을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골마을 가장 끝으로 직진하는 이 승용차. 버스가 안 닿는 곳을 골라 다니는 의료진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아버님과 무릎이 안 좋은 할머니가 반깁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여기까지 찾아와주는 의사 선생님이 유독 고마운 까닭은 교통 때문입니다. 마트나 병원 등 살면서 안 갈 수 없는 곳들이 모두 15km 떨어진 시내에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거는 우리 딸들이 이제 주말에 올 때 사다 넣어줘요. 여든을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운전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중장비 면허인데 중장비 면허 5번에 반납했어요. 근데 이거는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운전은 생활의 편리를 넘어 필수입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자 버스 회사가 크게 줄고 버스 노선도 축소됐습니다. 대부분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직접 차를 몹니다. 차는 꼭 필요해요. 복숭아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옥천을 2번씩 싣고 나가요. 이렇게 운전면허를 가진 농촌 지역 65세 이상 노인, 전국에 41만 명 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커진 면허 반납 권장 여론을 야속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면허 반납하면은 뭐 현금 지원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 없는 사막에 계시는 분한테 정수기 지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개인차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교통 사막 현상.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인들의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 되자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여기 흰남공 노인정인데요. 안산 대부도는 부르면 오는 버스가 다닙니다. 포천에선 열흘에 한 번 아예 이동장터가 마을을 방문합니다. 나올 때마다 마을에 사랑방처럼 잔치가 열립니다. 전도 부치고 고추 잡채도 만드시고. 무작정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전에 운전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중국에선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이른바 짠물 소비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 2,00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여전히 시장은 냉랭한 겁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쇼핑몰 지하에 있는 한 미용실. 크기도 작고 미용사도 한 명뿐이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작 12위안, 우리 돈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5분 만에 이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용실은 가격도 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都已经涨价涨到50、60、70、80、上百的都有，因为我们这儿就10块钱，就特别亲民嘛。 반값 할인을 표방한 슈퍼마켓에도 사람이 몰립니다. 상품에 따라 최대 80% 정도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최근 몇 년 만에 점포가 800개로 늘었습니다. 基本上2、3天去吧，都去一次。价格上也觉得有优惠嘛。对于我们来说，我们觉得也吸引我们一点。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지만 중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25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그러자 당국이 2달 가까이 경기 부양책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나섰는데 부채에 신음하는 지방정부를 위해선 2,00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显著降低了近几年 地方需要消化的隐性债务规模，让地方卸下包袱，轻装上阵。 하지만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수치들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대중국 관세 인상을 공언한 트럼프 2기도 다가오면서 중국 경제 전망은 더욱 험난한 상황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Bueno, me puedo considerar coreano. Sony. O un campeón, o un primo de Sony, son más o menos todos iguales. Sí, claro. 5개월 전에 이 발언으로 우루과이 출신 벤탄쿠르가 징계를 밟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7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억 8천만 원을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징계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벤탄쿠르가 내놓은 해명이 석연찮아서 또 논란입니다. 손흥민을 그 한국인이라고 티나며 인터뷰한 기자를 비꼬기 위해서 받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런 변명을 수용하지 않고 모욕적인 말로 경기의 평판을 나쁘게 했다며 징계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는데 토트넘이 장기 재계약보다는 1년 연장 옵션안을 희망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오늘 영국 언론에선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1년 연장안이 결국은 추가로 단연 계약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 포석이라는 건데요. 정말 손흥민과 몇 년간 더 동행하길 원했다면 토트넘이 더 일찍 대화의 장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에서야 1년 연장안을 전제로 한 단연 계약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저 의아할 뿐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계약 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는 내년 1월부터 다른 팀과 이적 협상이 가능한데요. 차라리 선수 입장에선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가을 끝자락에 찾아온 아침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서울이 2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늦가을 수준의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워낙 포근했던 탓에 내일 출근길도 여전히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로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면서 비와 먼지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이 2도, 광주 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1도, 청주와 대구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비교적 바람결이 부드러워지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두터운 외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 다큐멘터리 함께 더 멀리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경제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뽑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지난 9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현장을 보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방시민은 이번 다큐멘터리가 인구 절벽과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사회 현실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